제가 지금 푸코의 말과 사물을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요만큼 읽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좌절을 해가지고요. 뭐 하나 찍을까 합니다. 만약에 푸코에 대해서 찍게 된다면 지난 봄에 다 읽은, 역시 다시 읽은 거죠. 감시와 처벌,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권력과 공간, 헤테로토피아 그거에 대해서 아마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게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옛날에도 어려웠는데 지금도 되게 어렵고 예, 근데 좀 되게 읽고 싶은 그런 욕구를, 이걸 읽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독서의 어, 의욕을 이렇게 북돋우는 차원에서 뭐를 얘기를 할 거냐면 도스옙스키의 초기작 중에 하나입니다. 네토치카 네즈바노바인데요. 열린 책들에서 이렇게 가볍게 예쁘게 번역이 되어 있고 도스옙스키 전집에는 2권에 들어가 있고 뭐 당연히 이 옛날에 나온 책이고 하다 보니까 글자가 이렇게 빽빽하고 작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이 책으로 이렇게 두께가 있는 것들도 다 원서로 하면 한 100쪽 안팎, 사실 200쪽 잘 안 됩니다 보통은. 아, 네, 그렇고요. 참고로 죄와벌은 이게 한 3, 400쪽 되고요. 백치도 지금 예, 그 정도 400쪽, 예, 그죠. 지금 4, 500쪽, 예, 그렇습니다. 까라마조프는 2권이에요. 자, 이걸로 제가 논문도 이제 썼었는데, 학적으로 뭐 정치하게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거는 뭐냐면, 이거, 죄와벌이나 이런 거는 이제 찍으면서, 까라마조프, 악령 백치도 그런데 여러분이 읽고 싶을 거예요. 그, 들으면. 혹은 지금 읽고 있으면서 이걸 듣거나. 근데 이 네토치카 네즈바노바는 아마 살면서 평생 읽을 일이 없을 거고요. 이제 저는 지금 심심해서 찍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푸코를 읽다가 너무 좌절해가지고, 예. 다른 책에 대해서 네가 좀 얘기할 수 있어. 이해도 하고 그거를 나 자신에게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찍는 건데, 그 찍는 이유는,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 보면 찍는 이유는 도스옙스키라는 어마어마한 큰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라고 해서 맨날 죄와벌이나 까라마조프처럼 성공적인 작품만 쓰는 게 아니다. 도스옙스키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재미없는 작품? 그 다음에 이걸 왜 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들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겨내는 어떤 시간, 그리고 이제 자기가 벌려놓은 일이 있잖아요. 소설을 쓰기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씩 얻어 걸리는 거죠. 계속 쓰던 중에 죄와벌 같은 것도 나오고, 뭐 까라마조프 같은 것도 나오고, 중간에 백치 악령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이 네토치카 네즈바노바 이 소설은 이제 장편이지만 미완입니다. 쓰려고 했는데 유형 가기 전에 젊었을 때 시작을 했어요. 20대 때 시작을 했는데 완성을 못하고 유형 갔다 와서 다시 쓰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너무 다른 작가가,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 작품 세계나 이런 것도 바뀌어 있고, 아젠다도 이제 바뀌어 있는 거고,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도스옙스키가 이 네토치카 네즈바노바를 완성을 시키려고 했을까? 에 대한 이제 물음이 이 논문의 출발점인데, 예술가 소설에서 성장 소설이라고 이제 제가 성장 소설로라고 부제를 달았네요. 이거 올 봄에 쓴 건데요. 이제 그 네토치카 네즈바노바는 여주인공의 이름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부분은 네토치카가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니까 주인공이 네토치카라기보다는 네토치카의 아버지인데, 네토치카의 아버지는 의부인데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바이올린 연주를 하지 않아요. 바이올린 연주를 하지 않는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는 클라리넷 연주자였는데 어떠한 계기로 바이올리니스트랑 사귀게 되었는데, 친하게 되었는데, 요즘 같으면 동성애로 엮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가까워져요. 근데 이 이탈리아인이었던 바이올린 연주자가 죽으면서 예피모프에게, 그 아버지 이름 예피모프인데 예피모프에게 그 자기 바이올린을 주거든요. 근데 흡사 그것이 뭔가 악마와의 계약인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에 입문하게 되는데, 과연 그 예피모프가 바이올린을 연주를 잘했느냐에 대해서 소설 속에서 잘 증명이 안 돼요. 그게 전설처럼 신화처럼 전해지는데,
여기서 이제 드러나듯이 이 앞부분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뭔가 신비적이고 약간 설화, 신화의 느낌을 주는데요. 이 예피모프가 천재 콤플렉스에 쩔어 있어요. 자긴 천재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시한 어떤 극단이나 이런 데 속해가지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서 밥을 벌어 먹고 살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피모프하고 반대되는 쪽에 B, 영어 알파벳으로 B, 러시아어로는 벤데 B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살고 있어요. 내가 바이올린을 하고 싶으면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허드렛 일도 가리지 않고 극단이며 뭐며 또 이제 백작들이 생일 잔치를 한다. 그럼 또 거기 가서 또 열심히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천재다 뭐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연주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기량을 더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체력인데요. 건강. 술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피모프는 술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영락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베라는 인물이, B라는 인물이 옆에 계속 쭉 있어요. 자,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시골에서 이렇게 전전하다가 지방 도시에서 페테르부르크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B를 다시 만나고 B가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식의 화법으로 가는데 이 무렵에 이제 애가 딸린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게 이제 네토츠카의 엄마인데 네토츠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예피모프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 여주인공 네토츠카의 엄마인 여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름조차도 없어요. 심지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천재다라고 생각해서 결혼했고 이제 예피모프는 그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고 돈이 있으니까요. 지참금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돈을 다 탕진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예피모프에게는 굉장히 확실한 핑곗거리가 생긴 거죠. 나는 천재고 바이올린 연주를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하지 못한다. 저 여자 때문에 하지 못한다. 심지어 저 여자의 전 남편 소생에 애까지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B를 우연히 만났는데 B가 이 집에 와 보니까 모든 상황이 다 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그녀가 정말 개고생을 하면서 이 남편을 먹여 살리고 있고 남편은 천재인데 그 음악계가 남편을 몰라준다고 생각을 해요. 여사 이 부인은 지금 그 폐병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고 혹은 예피모프가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피모프는 자기가 결국 뭐야 그 지금까지 그 천재이기 때문에 이게 연주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기만에 쩔어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그 기만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돼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욕을 막 하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뭐 임윤찬이다, 조성진이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이 쟤 뭐 연주 못해, 뭐 내가 잘하지 이런 식으로 저 사람들의 허점을 캐는 거를 이제 낙으로 삼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뛰어난 연주자가 페테르부르크로 공연을 왔고 그거를 이제 보러 간 거죠. 또 흠집을 잡기 위해서. 근데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아 진짜 내가 너무 돌이킬 수 없이 왔구나 많은 길을. 그리고 이제 연주회에 갔다 와서 자기 바이올린을 꺼내요.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연주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좌절하게 되고 반쯤은 뭐 자살은 아니지만은 뭐 반쯤은 자살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죽게 되고요. 이게 이제 그 네토츠카의 유년의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소설을 좋아하는 것은 요 부분이 되게 좋아서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소설은 전체 이 부분이 전체 소설에서는 도입부에 해당해요.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어린 소녀 네토츠카 네즈바노바가 이러저러한 소녀 시기 청소년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거쳐서 여자의 일생 그런 걸 이제 쓰고 싶었던 건데요. 일단 그 도입부 얘기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도스옙스키의 자기 채찍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성공을 했었는데 등단할 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잘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 같이 좋은 소설이 자기가 봐도 나오는 것 같지 않고 당연히 문단의 반응도 심드렁하고 뭐 그렇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나태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소설가가 소설을 잘 써야 되는데 사실 소설가가 소설을 잘 써야죠. 근데 이제 그 뭐 문단의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도스옙스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설 써가지고 그런 것에 그 예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뭐 독자들의 반응이라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본어는 뭐예요? 소설을 잘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기 위해서 이 B라는 기능적인 인물을 통해서 계속 암시를 하죠. 필요한 건 뭐다? 끊임없는 정진이다. 천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성실하게 일이 주어지는 대로 무조건 그래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일을 하라라고 하잖아요. 논문을 쓸 땐 논문을 쓰고 소설을 쓸 땐 소설을 쓰고
하다못해 옥수수를 깔 때는 그냥 옥수수만 까야지 옥수수를 한 박스를 이만큼 주문을 해가지고 이걸 언제까지 내가 왜 이걸 주문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짜증도 나고 옥수수도 까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일단 옥수수만 계속 까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결기, 젊은 작가의 결기가 이제 여기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낭만적이거든요. 이 예술가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천재성, 그 다음에 뭐 악마와의 계약,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제 그 네토치카가 비의 이제 아버지 친구였죠. 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알게 된 X 공작의 집에 약간의 양녀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딸이 있는데 까짜라고 또래예요. 그 까짜랑 약간은 동성애적인 소녀의 그런 이제 어떤 사귐 그런 거를 이제 다루는데 되게 못 써요.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류의 아동 문학을 특히나 그 여자의 어떤 이런 섬세한 감정 코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좀 쓰기 시작하면은 너무 병리적으로 가고 이거는 애들이 좀 너무 이거는 도가 지나친데 싶을 정도로 애들이 딥키스를 하고 아니 좀 입술이 부어 터질 정도로 뽀뽀 아무튼 너무 이제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그리고 그 정서적으로 어린아이의 정서가 이미 아닌 그런 이제 세계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는 도스토옙스키의 문학적 열망인 거죠. 문학적 열망, 문학적으로 성공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현실 속에서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문학적으로 경험한 것들. 여기선 디킨스예요. 그래서 찰스 디킨스의 올리브 트위스트라든지 그다음 이제 골동품 상점이라든지 이런 소녀들이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소설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 학기 이것들을 좀 보면서 근데 전 디킨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디킨스에 대해서 그 하우저가 쓴 걸 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디킨스는 의식 자체가 출신 성분도 그렇지만 의식 자체가 굉장히 아동문학 지향적이에요. 그리고 대중문학적이고. 그래서 디킨스 문학이 위대한 것은 그가 무슨 대중문학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대중문학이고 또한 위대한 위대하고 또한 대중문학인 그런 이제 그 소설을 디킨스가 쓴 데 반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어린아이를 그리는데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자기한테 잘 안 맞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까짜랑 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까짜의 이복 언니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 이복 언니 알렉산드라는 결혼한 여자예요. 애도 키우고 있는데 소설이 리얼리티가 너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녀의 남편과 뭔가 그 옛날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걸로 얘기가 되는데 그 불미스러운 일이 뭐냐면 알렉산드라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혹은 그녀를 또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그 비밀을 알게 됐는데 관대하게 참아준 거예요. 근데 그 연애 스토리가 그렇게 많이 진척된 것 같지도 않고 이 이야기도 너무 옛날 이야기고 근데 이거 그때 이제 주고받았던 편지를 네토치카가 그 서재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스콧 소설 월터 스콧 소설 속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그 소설을 진척시키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재미없는 얘기들만 진행이 되다가 이게 이제 폭로되면서 부부 관계도 엉망이 될 듯 말 듯한 상황이고 또 알렉산드라가 되게 아파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갈등으로 접어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럼 내일 하죠. 그는 어떤 모호한 미소를 짓고 몸을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하고 소설이 끝이 나요. 왜냐하면 도스토옙스키 체포됐거든요. 그래서 소설은 되게 지루해지는데 작가의 인생이 이제 너무 드라마틱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설을 미완성으로 남게 됐는데 다시 읽어봐도 말씀드렸다시피 1부는 되게 재미가 있었는데 뒷부분 정말 너무 참을 수 이제 없었는데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식의 그 성장 소설을 쓰고자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만의 어떤 뭡니까 성장 소설을 완성하기까지의 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적으로 이제 좀 탐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말씀드린 하우저 얘기가 디킨스 얘기하면서 이 미덕을 대중성이라고 표현한다면 하우저가 사회사적 관점에서 적확하게 짚어낸 사실을 복귀할 필요가 있다. 즉 디킨스는 단순히 위대하면서도 대중적이라든가 또는 대중적임에도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대중적이기 때문에 위대한 극소수의 소설가이다라고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일부러 자신을 낮추는 수고를 할 것도 없었던 것이 본인이 바로 이제 그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디킨스풍의 어떤 소설을 쓰고자 하는 열망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다음 소설이 이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갖고 또 좀 씨름을 하고 있는데 뭐 예 그렇습니다. 푸코 읽다가 한번 찍어봤습니다.